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의 불호령에 저는 침착하게 스파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남편 민준 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찍혀 있어 저도 모르게 멍해졌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이날을 기억했고 보름 전부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안마의자를 골랐고 가족 사진이 담긴 케이크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그저 오늘 즐겁게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도록 시어머니에게서도 남편 민준 씨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고 다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지만 기다리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부모님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반면 민준 씨의 집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 저희 집보다 훨씬 형편이 좋았습니다. 처음 민준 씨와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좋은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과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결혼 3년 동안 저는 늘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어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찾아간 적이 없었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은 온 마음을 다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어머님의 저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제가 없는 사람인 양 일부러 무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어보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민준 씨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환갑잔치 준비를 친구들과 상의해야 한다며 저에게는 일찍 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함께 준비하자고 말하지 않았죠. 마음속이 무언가로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층 재래시장은 활기 넘쳤습니다. 물건을 팔고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제가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목소리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쉬어요. 바람 좀 쐬러 나가려고요. 점심은 엄마 아빠끼리 드세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엄마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처럼 쉬는데 실컷 놀아. 조심하고 너무 피곤하게 놀지 말고. 전화를 끈 차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환갑잔치 이야기는 엄마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씨에게 직접 물어봐도 아마 변명만 들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자존심 상하며 물어볼 바엔 차라리 저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찾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예전에 저장해둔 스파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이 스파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평소 일이 바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셈치기로 했습니다. 스파에 전화해 오후 전신 스파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과 케이크를 모두 장롱에 넣어두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을 보니 마음속 억울함이 조금은 가라앉았고 대신 몇 배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억울하게 할 필요는 없어. 나는 소중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휴대폰을 일부러 전원 끈 상태로 두었습니다. 마음 먹고 쉬기로 했으니 민준 씨의 전화든 뭐든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스파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달리니 마음속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스파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했고
향긋한 아로마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따라 개변 룸으로 들어가 가운으로 갈아입고 부드러운 안마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사지사의 손길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어깨부터 등, 다리까지 모든 부위가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 편히 저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휴식 시간이든 휴가든 늘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죠. 오늘 저는 드디어 잠시나마 아내이자 며느리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저는 스파 휴게실에서 허브차를 마시고 간단한 다과를 먹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에 도저히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이나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의 피로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휴대폰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화면이 켜지는 순간 연속적인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몇 개의 문자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90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두 민준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준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1여여 통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시작했던 어조는 점점 다급함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애원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토라져도 이렇게까지 자주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휴대폰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위로 올리며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님이 왜 아직 안 오냐고 물으셔. 잔치고 시작해. 여보, 메시지 보면 빨리 답장 줘. 걱정돼 죽겠어. 큰일 났어. 빨리 휴대폰 켜고 전화 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10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초대받지 못해서 화난 건 알지만 지금 정말 큰일 났어. 휴대폰 켜면 꼭 바로 전화 줘. 부탁이야. 이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제가 초대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잔치에서 왜 저에게 왜 안 오냐고 물었을까요? 대체 무슨 큰일이길래 부탁이야라는 말까지 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의문들을 억누른 채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어디야? 죽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리친 것 같았습니다. 배경에서는 여자들의 울음소리와 남자들의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밖에 있어. 무슨 일이야? 문자 메시지에서 말한 큰일이라는 게 뭔데? 민준 씨는 전화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잔치에서 일이 터졌어. 어머님이 준비한 값비싼 예물들, 여보가 보냈던 안마의자, 그리고 친척들이 드린 금팔찌랑 현금 봉투까지 전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라져요? 잔치는 어머님 댁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식구들도 많고 정신없었겠지만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다들 밥 먹고 술잔을 기울이느라 정신이 없었어. 오후 2시쯤 어머님이 예물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예물을 두었던 방문이 부서져 있었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어. 어머님은 울다가 거의 실신할 지경이고 친척들도 다들 아는 사람 소행일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그럼 신고는 했어요?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신고 안 했어.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집안 망신이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우리 집이 잔치 물건도 제대로 못 지켰다고 비웃을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어머님이. 민준 씨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목소리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요?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민준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여보가 환갑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물건들을 가져가 버린 거라고. 복수하려고 그랬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역시 그랬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늘 이기적이고 앙심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더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화를 억눌렀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근거로 제가 가져갔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까진 물건 때문에 어머님께 복수할 만큼요? 난 여보가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민준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설명드렸어. 여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듣지 않으시고 여보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 친척들도 옆에서 부추기면서 여보가 어머님께 늘 불만이 많았으니 분명 여보가 한 짓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민준 씨는요? 민준 씨는 저를 믿어요. 저는 휴대폰을 뚫어지라 보며 한 문장씩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준 씨는 저를 아끼긴 했지만 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는 늘 습관적으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편에 굳건히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연히 여보를 믿지.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다들 이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여보가 한번 와서 설명해주면 안 될까? 친척들도 여보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의 말을 듣자 마음속 화가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가 저를 믿는다면서도 저에게 돌아와 해명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니 이 일이 저와 얽힌 이상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알았어요. 돌아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 어디에서 잔치했어요? 우리 집 근처 한성호텔 2층 연회장에서 했어. 민주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호텔 입구에서 기다릴게. 오는 길 조심하고 천천히 와. 서두르지 말고. 알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몸을 일으켜 짐을 챙겼습니다. 에스파 직원이 제가 가려는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도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제가 하지 않은 일은 누구도 저에게 덮어씌울 수 없습니다. 방금 민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라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가 저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망설임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속에도 제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그의 앞에서 저에 대해 너무 많은 나쁜 말을 했으니 알게 모르게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요. 일영여 분 후 택시는 한성 호텔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민준 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써 있었습니다.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 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구나. 그의 손은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빼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민주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이끌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연회장 문에 다다르자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들의 울음소리, 남자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그리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십 상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고소해하는 표정까지. 저는 시어머니가 연회장 중앙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들고 끊임없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옆에 서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둥글게 모여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수군거림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드디어 왔구나. 네가 내 물건들을 가져갔지?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널 초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비수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다시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심사와 구경거리를 바라는 시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급히 한 발 앞으로 나서서 제 앞에 서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거칠게 밀어내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이해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널 초대하지 않아서 네 마음속에 분명 나를 미워했을 거야. 그래서 내 물건을 훔쳐서 복수하려 한 거지. 나 지금 해왔잖아. 분명 물건을 숨겨놓고 나서야 나타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평온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 물건을 훔쳤다고 하시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증거?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잔치에 오지 않았는데 물건이 사라졌잖아.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야. 너 말고 누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겠어? 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사라진 것이 제가 한 짓이라고요? 저는 살짝 눈썹을 치켜뜨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오늘 잔치에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모든 사람이 용의자 아닌가요? 결국 물건은 잔치에서 사라진 것이니 도둑은 분명 손님들 속에 섞여 있었을 텐데요. 제 말이 끝나자 주변 친척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불을 지피던 몇몇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한참 동안 저를 가리키다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제가 대든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한 바퀴 둘러보며 친척들을 바라본 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환갑잔치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물건을 훔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오지 않았는지는 어머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초대조차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초대조차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라는 말을 일부러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이 시어머니가 저를 먼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친척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도 안 했었구나. 그럼 지혜 씨가 안 온 걸 탓할 수는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초대 안 했다고 해도 함부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수군거림을 듣자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쾅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초대 안 한 게 뭐 어때서? 네가 그럴 자격이나 돼?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딸이 감히 내 환갑 잔치에 올 자격이나 되냐고. 내가 널 초대 안 했다고 해서 내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거지. 이 말은 저를 완전히 화나게 했습니다. 어머님의 불호령과 비아냥거림은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자신의 두 손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며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면 뭐 어때서요? 그분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의 등 처먹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해요. 어머님께서 저를 잔치에 초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런 시끄러운 잔치에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더군다나 제 부모님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그녀를 막으며 애가 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말로 좋게 해결해요. 시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만 좀 해. 오늘은 당신 환갑잔치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뭐가 돼. 시어머니는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쓸모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저렇게 사나운 여자를 데려와서 나한테 대들기까지 해. 내 물건이 사라졌는데 너희들은 나를 도와 찾지도 않고 오히려 저 여자 편을 들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어머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모님, 화내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지혜 언니도 아마 한순간의 실수였을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어쩌면 언니가 잠깐 화가 나서 이모님 물건을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언니가 마음을 돌리면 물건을 돌려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이 여자가 시어머니의 조카인 이수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 오빠의 딸로 평소 시어머니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늘 시어머니 앞에서 제 험담을 했고 가족 모임 때마다 저와 일부러 대립하며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무슨 근거로 내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해? 네가 내가 물건 가져가는 거 봤어? 수진이는 제 질문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봤지만 지혜 언니는 분명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못 봤는데도 함부로 말하는 거야?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도와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야.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물을 타는 걸 보니 혹시 네가 직접 물건을 훔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피 묻은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피 묻은 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돌려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물건이 잔치에서 사라졌다고 하셨으니 호텔에는 분명 CCTV가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서 누가 예물을 둔 방에 들어갔는지 보면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제 말은 모두를 일깨웠습니다. 친척들은 아따투어 말했습니다. 맞아. CCTV를 보자. CCTV를 확인하면
누가 훔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민준 씨도 급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CCTV를 확인해요. 그래야 지혜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CCTV 확인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아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CCTV 확인을 못하게 하세요? 어머님 물건을 누가 훔쳤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누가 훔쳤는지 이미 알고 계셔서 CCTV를 확인하면 어머님이 곤란해질까봐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빛으로 제 시선을 피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하지 마. 집안 망신이야. CCTV를 확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다 알게 될 거야. 우리 집 체면은 뭐가 되냐고.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망신이 아닌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두가 저를 의심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CCTV를 확인해서 결백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야말로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CCTV를 확인하면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설마 자기 식구가 한 짓이라서 들킬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CCTV 확인에 동의해 주세요. 그래야 지혜의 결백을 밝힐 수 있고 도둑도 찾을 수 있어요. 만약 CCTV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계속 지혜를 의심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CCTV를 확인해.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어. 만약 CCTV에서 네가 훔친 것으로 밝혀지면 지혜, 넌 내 아들과 이혼해야 해.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약 CCTV에서 제가 훔친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즉시 민준 씨와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훔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부모님께 했던 모욕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겠어. 민준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호텔 지배인에게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말하며 민준 씨는 연회장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와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고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대략적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CCTV 확인을 막으려 했고 수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것을 보니 이 일은 수진이와 관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수진이와 관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가 한 짓으로 밝혀져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 씨는 호텔 지배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민준 사장님, 김미숙 사모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블릿 PC에 집중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틀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호텔 지배인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었고 분위기는 숨막힐 듯 긴장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숨막힐 듯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수진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더욱 꽉 쥐어져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더욱 꽉 쥐어져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한 가닥의 요행을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먼저 예물을 둔 방 입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입구에는 2명의 친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오 12시 30분이 되자 모두 연회장으로 밥을 먹으러 갔고 그 2명의 친척도 불려갔습니다. 방 입구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영해 본 동안 몇 명의 손님들이 방 입구를 지나갔지만 모두 급히 지나칠 뿐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까지 보고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잖아. 어쩌면 도둑은 다른 곳에서 들어왔을지도 몰라.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좌우를 살피더니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예물을 든 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꽂고 가볍게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민첩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이 장면을 보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잖아. 세상에 수진이었어. 어떻게 그 애가 방 열쇠를 가지고 있지? 게다가 이렇게 능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다니. 원래 도둑은 그 애였어. 그런데 오히려 지혜 씨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너무 심하잖아.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친척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어떻게 내 물건을 훔칠 수 있어? 분명 CCTV에 문제가 있는 거야. 호텔 지배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호텔 CCTV는 모두 고화질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은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확실히 이 아가씨입니다. 민준 씨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가 다시 수진이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랬어? 그 물건들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했니? CCTV 화면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약 10분 후 수진이는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워 보였고 분명 안에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좌우를 살핀 뒤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호텔 뒷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CCTV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백했습니다. 바로 이수진이 예물을 훔쳤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몸을 비틀거렸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고 그의 얼굴은 물이 떨어질 듯 어두웠습니다. 저는 수진이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증거가 명백한데 아직도 할 말이 있어? 네가 물건을 훔치고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나에게 누명을 씌워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어. 무슨 신부야?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한순간의 실수?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물건을 훔칠 수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 남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네가 방금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할 때 네 자신이 도둑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수진이 앞으로 다가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수진이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평소에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감히 내 물건을 훔치고 지혜에게 누명을 씌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집안에 미안하지도 않아? 수진이는 맞아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가린 채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모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물건들이 너무 값비싸 보여서 제가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훔쳤어요. 지혜 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모님이 먼저 언니를 의심하셨기에 제가 그냥 이모님 말에 맞장구 친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민망함에 몸둘바를 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훔쳤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 수진이의 말에 의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캬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은 수진이지 제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들에 대해 약속을 지키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던 친척들도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미숙 사모님. 방금 지혜 씨가 훔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지혜 씨와 그 부모님께 사과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혜 씨도 쉬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오래 억울하게 몰리고 부모님까지 모욕당했으니 사과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죠. 지혜 씨랑 내기를 하셨으니 이제 와서 번복할 수는 없어요. 모두의 시선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미안하다. 내가 널 오해했다. 증거도 없이 널 도둑으로 의심하고 네 부모님께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사과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고 어조도 그리 진심 같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줄 씨의 어머니였고 민줄 씨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는 말과 행동에 증거를 가지고 하시고 함부로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더군다나 남의 부모님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제 부모님은 비록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지만 떳떳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누명을 씌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지금 당장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고 우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라. 수진이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모님, 경찰서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찰서에 가면 제 미래는 망가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그녀의 친조카였고 그녀는 여전히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가볍게 볼 수도 심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가 훔친 물건들의 가치가 적지 않아 이미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적으로 해결하여 물건들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어쩌면 그녀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수진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결과는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이미 최선의 결과예요. 만약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애의 인생은 정말 망가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모두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들었지? 지금 당장 물건을 돌려주고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수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물건은 제 집에 숨겨두었어요. 지금 바로 가서 가져올게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하며 시아버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워 연회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울었고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친척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방금 전의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는 이미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다 내 잘못이야. 미리 잔치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가 결국 제 편에 서주긴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몰렸을 때 그의 초반 망설임을 저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저에게 사과한 것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빼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먼저 집에 가고 싶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저와 민준 씨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한성호텔을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제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제 억울함도 풀렸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물건을 가지러 가는 길에 더욱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비밀은 제가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완전히 알게 해주었고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먼저 씻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제 옆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자마자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물건은 찾았어요. 소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고 우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수진이가 가는 길에 물건을 가져가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대.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요?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준 씨는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수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가 이번 환갑잔치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잔치에서 나에게 재벌가 따님을 소개해주고 나보고 당신과 이혼하라고 계획했던 거래.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고 민준 씨에게 재벌가 따님을 소개해주려 했다고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 그 재벌가 따님은 우리 엄마 사업 파트너 딸인데 집안이 아주 부자래. 우리 엄마는 정략 결혼을 통해 우리 집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거야. 그 재벌가 따님과 내가 더 많이 접촉하게 하고 친척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 사업을 위해 저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 3년 동안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는지 떠올리니 마음이 마치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저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의 모든 노력은 그녀의 눈에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재벌가 따님도 오늘 잔치에 왔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었어. 수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가 오늘 그 재벌가 따님을 일부러 내 옆자리에 앉히고 계속 우리를 엮어주려고 했대. 만약 나중에 물건이 사라져서 이런 소란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는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이혼하라고 말했을지도 몰라. 여기까지 듣자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노력이 너무나 가치 없게 느껴졌고 제가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더라면 난 절대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를 밀어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민준 씨 엄마는 민준 씨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모든 일을 다 말해주는데 이렇게 큰일을 민준 씨와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시 민준 씨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저를 속인 건가요? 저는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면서 그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망설이거나 이익 때문에 숨기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여보. 내가 만약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나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난 분명 우리 엄마와 싸웠을 거야.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심이야. 난 단 한 번도 당신과 이혼할 생각 해본 적 없어. 그의 다급한 모습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저에게 말해주세요. 민준 씨 엄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결혼 3년 동안 제가 대체 어디가 부족해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셨던 건가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우리 집 사업이 더 발전하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 다만 강력한 사업 파트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지. 그 재벌가 따님 아버지는 건설 자재 사업을 하시는데 마침 우리 집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셨어. 우리 엄마는 늘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생각하신 거야. 당신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우리 집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기에 계속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고, 제가 민준 씨 집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님은 제 감정을 함부로 짓밟고 저의 결혼 생활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집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남의 행복을 대가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한 번 쳐다보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지혜랑 같이 집에 있니? 지혜 좀 바꿔줘. 민준 씨는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랑 싸우지 마. 좋게 얘기해봐.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찾으세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 네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말했니? 수진이 그 배은망덕한 것이 감히 내 뒤에서 내 험담을 하다니. 내가 말하는데 수진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너 그의 말 믿지 마.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기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인데 그럼 왜 저를 환갑잔치에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재벌가 따님을 민준 씨 옆자리에 앉히고 계속 두 분을 엮어주려 하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런 꼼꼼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초대하지 않은 건 네가 망신당할까봐 그랬던 거야. 그 재벌가 따님은 내 손님이야. 내가 그 애를 민준이 옆자리에 앉힌 게 뭐 어때서? 너 괜한 생각하지 마. 제가 괜한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민준 씨를 저와 이혼시키고 그 재벌가 따님과 정략결혼을 시켜서 김씨 집안 사업을 한다는 게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거 맞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미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어때? 지혜, 내가 말하는데 넌 민준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넌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민준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그저 민준이의 발목을 잡을 뿐이야. 그 재벌가 따님은 너보다 일용명배, 아니 일용배는 더 나아. 그 애만이 민준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 김씨 집안을 발전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님은 김씨 집안의 발전을 위해 저와 민준 씨의 감정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죠. 저와 민준 씨는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의 보호를 받으면 뭐 어때?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너랑 이혼하면 넌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지혜, 내가 충고하는데 현명하게 행동해. 민준이와 먼저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를 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집에서 못 살게 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그녀의 말은 저를 완전히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민준 씨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가 직접 저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위자료로 저를 쫓아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지혜는 비록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어머님 집안 출신이지만 어머님 집안 돈은 필요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어 휴대폰을 민준 씨에게 던지듯 꺼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내가 우리 엄마와 잘 이야기할게.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일이 전적으로 민준 씨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한 일은 이미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했고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곤해요. 방에 가서 쉬고 싶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 뒤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마음속 억울함,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결혼 생활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심에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 나오지 못해. 방에 숨어 있는 게 무슨 재주라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옷을 정돈하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와 민준 씨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고 민준 씨는 애가 타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혜, 방금 전화로 나한테 뭐라고 소리쳤어? 네가 이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데 민준이는 너랑 이혼해야 해. 그 재벌가 따님과 결혼해야 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지혜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예요. 재벌가 따님이 아니라고요. 닥쳐. 시어머니가 그를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 재벌가 따님은 우리 집 사업을 한단데 더 발전시킬 수 있어. 네가 지혜랑 같이 있으면 뭘 얻을 수 있는데. 그 애는 너의 발목만 잡을 뿐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어머니, 사업은 사업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요. 민준 씨의 태도도 단호해졌습니다. 저와 지혜는 결혼 3년 동안 감정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사업 때문에 제 행복을 포기하고 지혜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민준 씨가 저를 위해 말해주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했기에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평안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호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김씨 집안 사업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민준 씨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밥이 나오니?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네가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건 결국 우리 김씨 집안의 빌부터 우리 김씨 집안의 좋은 날을 누리고 싶어서겠지. 내가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넌 김씨 집안 며느리로 계속 있을 생각도 하지 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 집안의 좋은 날을 누릴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결혼한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저도 직업이 있었고 제 두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어머님 집안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민준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 자신을 먹여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모두 제 돈을 썼고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조차도 제 월급으로 샀습니다.
저는 누구도 제가 돈 때문에 민준 씨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민준이란 치에는 감정이 아주 좋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저 그들을 힘들게 할 뿐이야. 사업 문제는 우리가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면 돼. 꼭 정략 결혼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 당신도 그들 편을 드는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지금 건설자재 업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만약 그 재벌가 따님 아버지와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 집 사업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이 기회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능력을 믿어요. 정략 결혼에 의존해서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저와 지혜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의 삶도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너희들이 잘 산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너 정말 이혼 안 해? 만약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난 널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을 전부 기부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 할 거야. 이것은 시어머니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혈육의 정과 재산을 이용해 민준 씨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매우 긴장했습니다. 김씨 집안 재산이 그의 부모님의 평생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민준 씨의 얼굴도 변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3년간 그와 함께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굳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만약 민준 씨가 어머니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해할게요. 우리는 이혼할 수 있어요. 저는 민준 씨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준 씨를 매우 사랑했고 그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저 때문에 어머니와 등 돌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잃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어머니를 선택한다면 저는 그를 보내줄 것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난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야. 난 이미 확실히 결정했어. 재산은 필요 없어. 엄마와도 당분간 연락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난 당신 없이는 안 돼. 그의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민준 씨가 선택을 한 것을 본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너 정말 내 좋은 아들이구나. 이 여자 때문에 재산도 버리다니.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저를 아는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지혜는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루빨리 고집을 버리고 지혜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그 여자를 선택했으니 넌 더 이상 날 네 엄마로 생각하지 마. 난 더 이상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은 마침내 조용해졌고 저와 민준 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놓아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줬어. 앞으로는 절대 당신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을게. 우리 엄마와 잘 이야기할게. 언젠가는 우리 엄마도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믿어요. 사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늘 민준 씨 엄마 비위를 맞추려고만 생각하고 제 감정은 무시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억지로 참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해서 잘 살아요. 민준 씨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마주할 거야. 비록 시어머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민준 씨의 단호함은 저에게 희망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저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이를 찾아가 수진이가 저에게 복수하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이는 물건을 훔친 일 때문에 저에게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켰고 심지어 경찰서에 갈 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와 저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날 저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약간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 언니, 오랜만이에요. 제가 언니에 대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민준 오빠가 이 자료들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빨리 저에게 5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료들을 민준 오빠에게 보내서 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협박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협박하지 마. 네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든 민준 씨에게 보내봐.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네가 물건 훔친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만약 네가 또 나를 협박하면 난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두려워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민준 오빠가 언니랑 이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언니가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돈을 송금하세요. 1시간 줄게요.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제가 자료들을 보내버릴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망신시킬 만한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했고 단 한 번도 민준 씨에게 미안할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너무하네. 물건을 훔치고도 감히 협박까지 하다니.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가서 그 애를 찾아낼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준 씨와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협박은 제게 그저 광대 같은 재롱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수진이와의 통화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진이가 물건을 훔쳤을 때의 CCTV, 이비 녹화 영상 100억 본도 다시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악행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가 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잡고 긴장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건 아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전화해서 5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어요. 민준 씨는 이를 갈며 화를 냈습니다. 이수진 정말 정도를 모르네.
물건을 훔치고도 감히 협박까지 하다니. 내가 지금 바로 가서 그 애를 찾아낼게. 감히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지 두고 보자. 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가서 그 애를 찾아서는 안 돼요.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 애가 감히 협박하는 것은 분명 꼼꼼이가 있기 때문이고 뒤에는 어머님이 버티고 계세요. 우리는 한 번의 일을 해결해서 그 애와 어머님 모두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민줄 씨는 진정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그 애가 저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거짓으로 동의해서 그 애를 만나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애가 저를 협박한 증거를 녹음하고 그 애가 물건을 훔친 증거를 꺼내서 그 애를 완전히 망신시킬 거예요. 만약 그 애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줄 씨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자. 어디 한번 그 애와 우리 엄마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두고 보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일부러 매우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봤는데 내가 돈을 송금해 줄게. 하지만 5만 원은 너무 많아서 내가 한 번에 마련할 수가 없어. 일단 2만 원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3만 원은 나중에 줄게. 수진이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2만 원도 좋아. 지금 바로 이 계좌로 돈을 송금해. 그리고 우리 어디서 만나서 남은 일들을 확실히 얘기하자. 송금은 할 수 있지만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민준 씨가 알까봐 두려워. 저는 일부러 거절하는 척했습니다. 안 돼, 꼭 만나야 해. 수진이는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언니한테 확실히 말해서 앞으로 내 말 잘 듣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료들을 민준 오빠한테 보내버릴 거니까. 그럼 알겠어.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까? 명동 시내에 있는 카페드 이안에서 만나자. 오후 3시에 거기서 기다릴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오후 3시에 카페드 이안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지금 바로 가서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그 애를 기다려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떠나 곧장 카페드 이안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드 이안에 도착하자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테이블 밑에 두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수진이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거침없이 걸어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의 없이 말했습니다. 돈 가져왔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민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돈은 가져왔어. 하지만 네가 먼저 나에게 네 손에 대체 무슨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말해줘야 해. 수진이는 민준 씨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오빠, 오빠는 왜 여기 있어요? 민준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수진아,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물건을 훔치고도 감히 협박까지 하다니. 우리가 만만해 보여? 수진이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 언니를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랑 농담한 것뿐이에요. 농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우리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들어봐. 이게 농담 같아? 수진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빨리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말해봐. 녹음 속 오만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역시 그였군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어? 이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모님은 언니랑 민준 오빠가 잘 지내는 것을 못 참겠대요. 언니를 망신시키고 민준 오빠가 언니랑 이혼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이모님은 제가 언니랑 오빠를 이혼시키면 1억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물건 훔친 일도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기까지 듣자 온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 있어? 저는 예전에 백업해둔 CCTV 녹화 영상을 수진이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물건을 훔친 증거도 여기 있어. 이제 넌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어. 네가 우리가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면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수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혜 언니, 민준 오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모님 말을 듣고 언니들을 협박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달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물건을 훔칠 때는 용서받을 생각 안 해봤니? 네가 나를 협박할 때는 용서받을 생각 안 해봤니? 우리는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네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야.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보고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지혜 언니, 부탁이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서에 가면 제 인생은 망가져요. 제가 지금 바로 이모님과 대면할게요. 이모님이 언니에게 사과하고 언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게요.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넌 우리와 함께 네 이모님을 찾아가서 우리 앞에서 진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이모님이 나에게 사과하도록 해야 해. 수진이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언니들과 이모님을 찾아갈게요. 우리는 수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우리가 수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왔어? 그리고 너, 수진아, 네가 왜 저들이랑 같이 있어? 수진이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저는 이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이모님이 저에게 지혜 언니를 협박해서 언니랑 민준 오빠를 이혼시키려 했던 일들을 다 언니들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참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수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널 아낀 게 아까워. 넌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지혜를 협박해서 우리를 이혼시키려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우리 감정은 조금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다가와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이 정말 수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거야?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는 일이 발각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어때? 난 지혜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게 싫었어. 난 너희들이 이혼하길 바랐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틀렸어요. 저와 민준 씨의 감정은 어머님이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수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수진이가 저를 협박한 증거, 그리고 어머님이 그 애를 사주한 증거를 모두 경찰에 넘겨서 어머님들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지혜, 미안하다. 내가 수진이를 사주해서 널 협박하고 너와 민준이를 이혼시키려 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그녀의 사과를 듣자 마음속 화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꾸려나갈 겁니다. 만약 또다시 우리를 해치는 일을 저지른다면 저는 절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수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을 떠났습니다. 시부모님 댁 대문을 나서며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이모님의 잘못을 밝히는 것을 도와준 것을 봐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게. 하지만 네가 물건을 훔친 일은 반드시 모든 물건을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앞으로는 잘 처신해. 수진이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언니. 감사합니다. 민준 오빠. 반드시 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마주하고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수진이가 골목길 저편으로 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와 민준 씨는 저녁 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노을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환갑잔치로 인해 시작된 이 소동은 마침내 이 순간 잠정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준 씨 사이의 벽도 함께 어려움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이 살짝 차가워진 것을 눈치채고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예전에는 내가 너무 나약해서 늘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와 수진이가 틈을 탈 수 있었지. 앞으로는 절대 당신에게 단 한 점의 상처도 주지 않을게.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주머니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어요. 진정한 부부라면 원래 고락을 함께해야 하는 법이죠. 예전에는 늘 일방적으로 어머님 비위를 맞춰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좋은 관계는 결코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자.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제가 자주 가던 디저트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이끌고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직원에게 망고, 반시와 티라미수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 예전에는 늘 일과 집안일에 바빠서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즐기지 못했지. 따뜻한 디저트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달콤함이 혀를 타고 마음속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행복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취향을 마음속에 담아주는 사소하고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수진이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녀는 훔쳤던 안마의자, 금팔찌 등 모든 예물을 고스란히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만 원을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사과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메시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미 짐을 싸서 이 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정식 직업을 구했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불법적이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을 기란 일을 하지 않을. 저는 메시지를 다 읽은 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 씨에게 예물과 돈을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만 깊이 사귈 가치는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교류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쪽은 우리가 면전에서 그녀의 잘못을 폭로한 이후로 우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몇 번 전화해서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어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매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지만 전제는 어머님이 진심으로 지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지혜가 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기간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을 겪으면서 저와 민준 씨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굳건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요. 민준 씨도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상의하여 더 이상 집안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창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대학 전공이자 그가 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지지했고 제가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5만 원을 모두 그의 창업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았고 그의 눈가는 살짝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믿어? 내가 창업에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아? 나는 민준 씨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설령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그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직 젊잖아요.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창업 생활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시장을 뛰고 고객과 상담했으며 종종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안쓰러워 매일 퇴근 후 일찍 집에 와서 장을 보고 밥을 지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었고 그가 돌아오면 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할 때는 소파에 앉아 그와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삶은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민준 씨의 작은 회사는 마침내 궤도에 올랐고 첫 번째 대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날 그는 일부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를 사왔을 뿐만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밤새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 그는 술잔을 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줘서 고마워. 이 계약의 성공은 당신 덕분이야.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당신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할게. 저는 물컵을 들어 그와 잔을 부딪히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원래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시장에서 네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먼저 네 아빠한테 인사하고 너 몸보신하라고 갈비랑 민어를 많이 사가셨어.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왜 갑자기 아마 마음을 바꾸신 모양이야.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아빠한테 예전에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네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심지어 수진 일을 시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너희들을 이혼시키려 했던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주시겠대.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도 사실 당신을 정말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저 고집에 눈이 멀었던 것뿐이야. 주말에 우리는 과일과 보양식을 좀 사서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우리를 보자 분명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민망함과 죄책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히 옆으로 비켜서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너희들 왔구나. 어서 앉아, 어서 앉아. 내가 끓인 돼지갈비찜 방금 나왔어.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제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젓가락질이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사업과 체면에 눈이 멀어 너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줬어. 내가 잘못했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녀의 눈빛 속 진심을 보고 그동안 그녀가 변해온 모습을 떠올리자 제 마음속 마지막 경계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면 돼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손수건을 들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앞으로 엄마는 널 친딸처럼 아낄 거야.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우리에게 전화해서 우리를 집에 초대하거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는 미리 음식을 만들어 민준 씨에게 저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습니다. 고부 관계는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다시 6개월 후 저는 놀랍게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를 안고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고 혹시라도 동작이 너무 커서 저에게 해가 될까봐 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감격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보양식을 잔뜩 사들고 와서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영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산부인과 검진에도 늘 저와 함께 가셔서 저보다 더 긴장하셨습니다.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민준 씨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눈에서 꿀이 떨어질 듯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침대 옆을 지키며 한 분은 아기에게 작은 이불을 덮어주고 다른 한 분은 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갑 잔치날 초대받지 못해 마음속으로 억울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그 뜻밖의 소동이 저와 민준 씨 감정의 시금석이 되어 우리를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불쾌함은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삶은 결코 진실과 굳건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라면 아무리 큰 비바람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헤쳐나간 역경들은 결국 행복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